특히 제가 좋게 보는 거는 내년 하반기 2024년 시장을 확 끌어갈 것 같아요. 사이클상으로는 우상향 그림이 무조건 만들어진다. 제일 먼저 사야 될 근데 내년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그 근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연말 연초 내년 1분기 2분기 역성장 경기 침체 이런 얘기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럼 뭐가 변할까요? 나중에는 이제 진정한 피벗? 네. 진정한 피벗. 네. 그 전에 물가 안정. 물가 안정. 네. 경기 침체로 가고, 근데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에서 아까 GDP 성장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럽이 더 안 좋아요. 그럼 달러는 계속 가겠죠. 네. 원자재가 버틸까요? 못 버티죠. 네. 그러면 물가가 안정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진짜 피벗 같은 피벗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증시는 이제 바닥을 잡고 우상향을 할 텐데, 이 과정에서 경기 사이클을 제가 고점에서 저점에서 고점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기 사이클, 경기 선행지수 보면 고점이 21년 7월이었어요. 2년 사이클로 보면 23년 7월 전후에 바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경기 사이클이 턴어라운드 할 텐데,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에 안 좋았던 그림이 2023년 하반기에 기저효과로 들어올 거고, 2023년 상반기에 안 좋았던 그림이 2024년 상반기에 기저효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기가 턴하는 그림들을 보여줄 거고,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된다면 증시는 우상향할 수 있는데, 특히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제가 지금부터 좋게 본다고 하면 막 사실 것 같은데 안 사요. 그래서 얘기만 듣고 사람도 잘 안 사요. 반도체. 반도체가 네. 다 내년 하반기 2024년 시장을 확 끌어갈 것 같아요. 지금 경제 성장률 이익 전망도 굉장히 안 좋긴 한데, 반도체는 저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 보시면은 위의 그림이 반도체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 이걸 왜 보냐면은 네.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얼마나 낮아져 있나를 보기 편하거든요. 보면은 컨센서스인데 올해 3분기는 이미 거의 다 나와서 15.6이라서 좀 그래도 많이 안 좋긴 했는데 더 그렇게 쇼크 수준 아닌데 4분기는 9.9, 내년 1분기는 8.1이에요. 2019년보다 3%포인트가 낮아요. 2019년에도 상당히 안 좋았는데, 반도체. 상당히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전망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자기도 골이 깊을 줄 알았는데 골이 이렇게 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아까 경기 흐름들도 우리도 경기가 안 좋을 거는 알았는데 알고 있잖아요, 모두들. 근데 경기 안 좋은 골이 좀 깊을 수 있다.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통해서 연간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10.1이에요. 내년치가. 이미 2019년보다 더 낮은 레벨로 들어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이익이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또 뭐가 들어올 거예요? 캐펙스 컷. 투자 줄이는 그림들이 더 나오겠죠. 네네. 자, 그러면은 이게 캐펙스라는 게 올해 컷한다고 해서 올해 막 안 좋은 게 아니라 2023년, 24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은 반도체 수요가 왔다 갔다 하지만 우상향해요. 거기에 맞춰서 계속 캐펙스를 늘려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계획에 세워놨던 걸 줄이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요가 높아지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벌어진다.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은 내년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우상향할 거고, 수요 회복 강도에 따라서 24년에는 2017년 정도의 흐름일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사이클상으로는 우상향 그림이 무조건 만들어진다라는 게 저도 그렇고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의견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올해 말 내년 초에 진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반도체 업종까지 같이 흔들리게 된다면 제일 먼저 사야 될 건 반도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한 번 너무 무섭게 오르잖아요. 그쵸.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6년, 17년. 그때 그냥 삼성전자 2배 이상 오르고 막 SK하이닉스는 더 많이 오르고 장난 아니었죠. 진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네. 2016년, 17년에 어마어마했어요, 진짜로. 장난 아니에요. 이때 삼성전자 안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소외됐어요, 그때.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진짜. 네. 기억나요. 네. 진짜. 왜냐면 이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2016년 대비 2017년까지 한 26% 정도 올랐어요.
야, 근데 반도체는 100%. 야, 근데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저 정도 올랐는데 코스피가 저거밖에 안 올랐으면 진짜 완전히 두 개만 올랐네요. 네. 진짜로. 근데 시작점이 어디였냐? 아. 2014년, 15년, 16년 지나면서 실적이 바닥을 잡고 턴하면서 이 턴어라운드가 됐었고요. 네네. 그리고 2017년까지 실적이 쫙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네. 지금 컨센 기준으로 보면은 내년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바닥을 잡고 턴한다라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내년 하반기, 2024년 초반까지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은 2017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그리고 독보적으로 올랐냐라는 네. 그림은 반도체가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에 63%를 차지했어요. 그냥 혼자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선, 은행, 상사자본재, IT가전, 화학, 에너지, 철강 이 정도가 실적을 끌어갔는데 재밌는 그림 중에 하나가 2016년, 17년을 나눠서 보면 반도체는 2016년에는 45% 정도 올랐고 2017년에는 50몇 프로 올라가서 100%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IT가전,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업종들은 2017년 한 해 동안에 다 올랐어요. 왜냐면은 2017년에는 반도체 수요가 좋다, IT 수요가 좋다, IT 수요가 폭발한다 라는 것들이 들어오면서 모두 다 튀었거든요. 2016년에는 수요가 좋아지기보다는 반도체가 좋아진다라는 것들 때문에 있었고.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T를 빼고 보면은 철강, 은행, 에너지, 화학, 소프트웨어까지 요 8개 업종만 시장을 아웃퍼폼 했고 나머지 18개 업종은 전부 다 언더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펀드 매니저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대요. 얘네들을 완벽하게 오버히트 해놓지 않았으면 네. 시장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시장 흐름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철강, 은행, 에너지, 화학, 얘네들은 뭔가 은행, 화학, 에너지, 철강 실적이 확실히 보여지는 애들만 가지고 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내년은 턴어라운드, 2024년에는 실적 개선을 누가 이끌어갈까를 보면은 아직까지 컨센이긴 하지만요. 반도체, 화학, 압도적이네요. 네, 56.8%, 거의 60% 육박하고요. 화학, 조선, 자동차, IT가전, 상사자본재, 소프트웨어, 뭐 쳐준다면 은행까지.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뭘까? 반도체는 아실 거고요. 화학하고 IT가전은 2차전지. 그리고 조선은 뭐 적재했다가 학제 전환하는 거라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자동차는 전기차, 상사자본재는 일부 뭐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방산,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뭐 인터넷. 네.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업종들이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왜 걔네들이 뭐가 있길래 그러냐? 그 업종들은 지금 긴축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걔네들만 돈을 쏟아붓고 있죠. 미국도 반도체 법안 통과시켰죠. 그리고 IRA 법안, 그리고 유럽은 리파워 EU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속도를 좀 더 가속화하자라는 것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만들고 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도 반도체 굴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육성 산업. 긴축의 시대라고 하는데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 산업 정책을 보면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국방에 돈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네들이 차별적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내년에는 좀 보여주는데, 그럼 지금 뭐가 문제냐? 경기가 얘네들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거죠.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정도 전망인데 이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조금이라도 이 산업 사이클을 방해만 하지 않으면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차 전지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도 살짝 다루긴 했지만 네. 최근 하락장에도 특히나 최근에 그 세트 업체들이 엄청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뭐 그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2차 전지는 굉장히 좋을 거로 봐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오르냐? 몇 안 되는 실적 전망이 3분기 실적도 좋았고 4분기도 좋아질 것 같고 내년도 좋아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들어오는 몇 안 되는 업종이에요. 아, 왜 이렇게 불안하시지? 자,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요 위에 그림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빨간색은 전월 대비 변화율, 네.
화이색은 3개월 전 대비 변화율이에요. 3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4분기도 좋을 것 같아 라는 전망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더 눈에 띄는 부분은 2023년이에요. 제일 좋아요. 지금. 제일 좋을 것 같아. 라는 그림이 나와서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다만 좀 불안정한 거는 밸류에이션 부담. 그쵸.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고, 또 하나는, 10월 수출을 보면은 유럽 쪽에서 괜찮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3분기까지 경제 성장은 괜찮다. 경기 괜찮았다. 네네. 근데 내년은 어떻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성장.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은 좀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좋긴 한데, 사이클이, 이렇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사이클이 이렇게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경기 때문에, 잠깐만, 이 정도일 것 같아 라고 하면 주가는 여기 왔다가 다시 움직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구간이라서 이게 좀 톤다운 되면은 좀 주가는 좀 떨어질 수 있겠는데, 사는 기회다. 근데 지금 고점 수준에선 따라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뭐 성장성이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계속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들고 있으면 오른다라는 것들도 맞아요. 근데 이 들고 있으면 오른다는 것들을 이게 산업 사이클이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컨센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사이클에 대한 변화들이 지금 경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인데, 경기로 인해서 이게 좀 떨어지게 된다면 주식시장에서는 주가는 이 산업 사이클이 바뀐 건 아니지만 주가 자체는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다 장악하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따라가는 것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서 좀 현금을 확보하신다면 또 한 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뭐 2차전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완전 바닥에서 막 달려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번거를 어느 정도 팔아가지고 다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도 좀 생각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장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면 좋을지. 포트폴리오를 꾸미는 거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냥 주식 비중을 줄이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채권하고 달러를 사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펀드 매니저분들한테는 포트폴리오 투자 측면에서 배당주, 통신, 네. 음식료 사자라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코스피가 10%, 15% 빠진다고 할 때 얘네들은 5%, 7% 정도밖에 안 빠질 수 있거든요. 덜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 많이 채워놓으면 내 펀드는 시장보다는 좀 덜 빠지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펀드 평가에서 잘 받으니까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얘네는 덜 빠져요라고 하고 사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확대하시고, 만약에 진짜 투자하시고 싶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돈이 집중되고 있는 채권, 특히 장기 채권, 그리고 달러에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채권하고 달러를 지금 사야 되냐? 특히 달러는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채권은 지금 분할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장기채는. 단기채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또다시 파월 연준위원장이 최종 금리 레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단기채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지금 한 미국 한 4.5%, 4.6%인데 5%까지 올린 것까지는 터치를 하는 거죠, 네. 진짜. 근데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는 4.3, 4.4, 좀 오버스틱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그 레벨이라면 좀 분할 매수해서 사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럼 채권 투자 어떻게 하냐? 뭐 채권 실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매매하셔도 되긴 하는데 채권형 ETF 잘 찾아보면 많습니다. 네, 맞아요. 네. 특히 장기채로 된 것들을 좀 거래대금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달러랑 원달러율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원래 105, 달러 인덱스 105, 원달러는 1350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10월 FMC를 보면서, 거기까지 떨어지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상단을 열어놔 버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떨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달러 인덱스는 110이 살짝 깨지는 정도? 이번에는 110 정도, 110 초반 테스트 하다가 또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110이 깨지면은
떨어지는 대로 좀 나눠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이 깨지면은 떨어질 때마다 좀 나눠서 사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포트폴리오 투자는 전반적인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 그리고 안전자산 쪽에 투자 비중을 조금 늘리시면 올해 말 내년 초에 시장이 많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배분을 한다는 차원에서의 수익은 뭐 플러스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내 주식에서의 마이너스 폭을 상당 부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궁금한 게 그러면 원달러 환율 상단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이거는 네. 저희 이코노미스트 추정치인데요. 네. 1,500원 넘는다라고 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약간 터치하거나 오버시팅 나올 나올 수 수 있다. 있다. 왜냐면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많이 열어놓지 못해요. 뭐 보니까 3.5에서 3.75 정도 그 정도가 거의 맥시멈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다. 더해도 4%를 넘지 못할 거예요. 네, 왜냐면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미국은 5%까지 더 열어놨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리고 지금 한국 수출 이미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유럽하고 미국은 그래도 3분기까지 실적이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플러스긴 한데 중국, 아세안, 유럽하고 미국 빼고는 전부 다 역성장이거든요. 그리고 품목이 늘어나고 있어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철강, 뭐 화학, 선박, 뭐 이런 업종들이 전부 다 역성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미국하고 유럽까지 흔들리면 한국 수준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은 조금 1,500원 선 이상으로 열어놓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1,400원 초반, 1,400원이 깨졌을 때 사시면은 뭐 10%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채권, 달러, 원달러 환율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면 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네. 오늘 현실적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동투기 전이 가장 어렵다, 어둡다. 그 맞는 말이고요. 제가 보는 것은 내년을 봤을 때는 전 반전 드라마가 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흔들릴 때 어느 정도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지 유동성을 갖고 있는지가 승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코스피가 2300, 2330일 때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자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도 기회가 왔을 때 현금이나 유동성이 있어야지 그 기회를 진짜 역전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오니까 지금 많이 힘드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동성을 좀 확보하셔서 분명히 오는 기회를 진짜 잘 잡아서 다음 사이클에서는 이번과 같은 분들보다는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하신다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아플 수 있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그때 사길 진짜 잘했다라는 시점이 도래할 테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단기적으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 특히 내년 2023년, 24년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감기로 한 열흘 고생하다가 지금 좀 많이 나아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독감이랑 코로나랑 막 섞여서 있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코로나 검사를 병원 갈 때마다 했거든요. 근데도 음성이긴 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좀 건강적으로도 건강이 가장 최고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을 잘 챙기신 다음에는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에 집중하신다면 기회가 왔을 때 분명히 역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정말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추웠는데 날씨까지 추워지니까 더 추운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네. 기분이 들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예, 어둡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생각을 하시고 정말 이 몸까지 망가져 버리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비니까 잘 넘기시고 네. 그 다음에 사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사실 저희가 계절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계절이 언제인지 어디인지 잘 파악을 하시고 아직까지 이 겨울이 지나간 것은 아닌 게 네. 확실하니까 보수적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민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